2019년에 한 서울시 의원이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1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0%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73%, 장래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이 32%였다고 하네요. 더 주목할 만한 건 장래 희망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직업은 공무원이었다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의 꿈나무들은 16년 공부하고 졸업해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최근에 몇 권의 책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드론과 무인 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과 나노 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생각보다 급진적이어서 지금 학생들이 현재 선망하는 직업은 10년, 20년 뒤엔 더 이상 필요치 않거나 혹은 사라질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입니다. 이 책을 쓴 김재헌 작가는 13년 전 그 당시 16살 아들을 위해 쓴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를 출간해 100만 명이 넘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다시 책을 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변화에 대해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고 현재 구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여러분들에게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34가지의 이슈들에 대해 그 출발점이 된 역사 속 사건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친근한 말로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드는 이 변화를 제4의 물결이라고도 합니다. 이 흐름을 파악하고 이 물결을 잘 탄다면 서핑을 하듯 이 시대를 즐길 수 있겠지만 먼 산 불구경하듯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이 물결은 쓰나미로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몇 개의 글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후버와 마윈, 붉은 여왕 효과. 지금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기업과 기업의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단다. 왜냐하면 한때 세계 최초였던 기업도 붉은 여왕 효과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웃되고 말기 때문이지. 그래서 남보다 앞서가려면 2배 빨리 달려야 하듯이 최고 기업도 혁신을 멈추면 무너지고 만단다. 붉은 여왕 효과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나오는 인물에서 따온 용어란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일본의 도시바 사이에 최근 생긴 몇 가지 공통점을 들 수 있지.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개발한 백열 전구로 시작한 제너럴 일렉트릭이 유서 깊은 전구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어. 그리고 세계 최초로 노트북 PC를 상품화한 도시바도 PC 사업을 다른 회사에 팔기로 했지. 제너럴 일렉트릭은 125년 전 최초로 전구를 상용화했고 도시바는 1985년 다이나북이란 노트북을 처음 출시했어. 하지만 이들은 세계 최초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단다.
이전에 없던 제품에 붙는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얻기는 쉽단다. 하지만 그 세계 최초가 영원한 최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제4의 물결이 밀려오면 앞으로의 지형은 밀려오는 물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예를 들면 1991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해 워크맨을 히트시킨 소니가 지난해 배터리 사업을 휴대폰 부품 회사인 무라타에 판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싸이월드의 몰락을 꼽을 수 있지. 한때 가입자 3천만 명의 도토리로 연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싸이월드는 글로벌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완패해버렸어. 이렇게 선발 주자가 주저앉는 이유를 붉은 여왕 효과로 설명한단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레드퀸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같은 자리에 있는 앨리스에게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2배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충고하는데 너도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해봤지? 서면 뒤로 밀리는 거야. 그것을 기업에 비유하여 지금 최고라 하더라도 경쟁자나 후발 주자에게 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변화를 위한 포기. 아버지는 붉은 여왕의 효과처럼 소비자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없다면 기존에 하던 잘 안 되는 사업을 빨리 접고 재빠르게 다른 업종으로 변신해 성공한 기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 기업이 진공청소기를 만든 회사란다. 그런데 이 진공청소기를 전자제품으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원래 말 한 장을 만들던 사람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니? 말 한 장과 진공청소기는 코드가 좀 안 맞잖아. 진공청소기가 발명되어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은 조악하기가 그지없었단다. 투박한 데다 디자인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힘든 겉모습에 소리도 엄청나게 시끄러웠지만 당시 상류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 그런데 이러한 진공청소기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대장간의 대장장이었어. 옛날에 스미스라는 대장장이가 있었단다. 그는 자신이 만든 창이나 칼, 농기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부러뜨려 녹이고 다시 만드는 고집스런 장인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가 만들었다 하면 품질을 믿을 수 있었어. 그는 조금 투박하기는 하지만 고집스럽게 명품을 만들었단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제품들에는 스미스의 S를 이니셜로 새겨 넣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명품이라고 묵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단다. 그 결과 스미스는 대장장이라는 일반 명사로 사전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지. 윌리엄 후버가 그런 사람이었대. 말 한 장과 액세서리를 만들던 후버가 장인 정신으로 진공청소기를 만든 것이지. 윌리엄 후버의 선택. 어느 날부터인가 거리에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마차나 말을 타기보다 자동차 타기를 더 즐기는 게 아니겠니? 그러니 윌리엄 후보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윌리엄 후보는 자동차에 밀리는 자신의 사업의 한계를 알았던 것이지. 그래서 그는 사업 분야를 과감하게 바꿨단다. 사실 누구든지 평생을 해오던 일을 한순간에 내버리기는 쉽지 않단다. 윌리엄 후버.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 그는 얼른 전자제품 제조로 관심을 돌리고 연구한 끝에 진공청소기를 발명했어.
이를 발판으로 전자제품 회사인 일렉트릭 석션 스위퍼 컴퍼니를 창립하여 업계의 샛별이 되었단다. 시대의 변화를 깨닫고 재빨리 주력 업종을 바꿔 성공한 전형을 보여준 것이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또한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잘 안 될 때에는 새로운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단다. 나아가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한 자질이란다. 한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었어. 여러분, 에디슨을 아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했겠지? 그는 발명품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물었어. 여러분, 라이트 형제를 아십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했단다. 그리고 목사님은 엘렉스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단다. 그러자 성도들 중에 졸던 사람 몇몇이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어. 도대체 엘렉스가 누구인가? 그러자 그 목사님은 여러분, 엘렉스라는 사람은 에디슨의 연구실에서 일을 돕다가 포기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단다. 한 손으로 포기해야 한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단다. 영광을 잡으려는 자는 세상을 버려야 하고 명예를 얻으려는 자는 재물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단다. 두 가지를 다 쫓으며 섬길 수 없기 때문이지. 거대한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마차를 타던 시대에서 자동차를 타는 시대로 바뀌었듯이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시대에서 점점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 미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대형마트나 아울렛 매장들이 줄줄이 망하여 문을 닫는 시대가 왔지.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 때문이라는구나. 중국에서 이러한 거대한 변화와 흐름을 미리 감지하고 발빠르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킨 사람이 있으니 그가 알리바바를 창립한 영어 강사 출신의 기업인 마윈이란다. 알리바바는 중국 제4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총집결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란다. 알리바바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란 나라 덕에 미국의 아마존을 꺾고 전자상거래업계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단다. 지난 2020년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날 알리바바의 하루 매출은 무려 83조 원이었다는구나. 현재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닷컴, 온라인 경매 사이트 타오바오, 온라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통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약 70%에 달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되었단다. 마윈은 가난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태어났어. 여느 아이처럼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했던 마윈. 그러나 영어를 좋아한 그는 돈 없이 영어를 배우겠다는 의지로 매일 자전거를 타고 호텔을 찾아가 무작정 외국인을 붙잡고 무료 관광 가이드를 자처하며 9년 동안 영어를 배웠다는구나. 마윈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번역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었단다. 생전 처음 인터넷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그가 역사를 바꿀 거대한 물결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지. 드디어 마윈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돌아왔단다. 그리고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인터넷 회사를 설립했지. 그것이 결국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 기업인 알리바바를 창립하는 바탕이 되었단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알리바바는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었지. 그때 나타난 구원투수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었지. 손정의의 투자로 인해 결국 중국의 넓은 국토를 장악하고야 만단다. 현재 알리바바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 인공지능 개발 등 4차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지. 그는 이렇게 말했단다. 작은 일도 시작해야 위대한 일도 생긴다. 그렇단다. 때로는 어설프게 똑똑한 것보다 좀 덜 똑똑하더라도 우직한 것이 낫고, 외로움을 견뎌낼 줄 아는 사람만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마윈이 보여주었단다. 홀리데이인과 트리바고. 홀리데이인의 윌슨은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가 모처럼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였다. 휴식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했지만 가는 곳마다 호텔은 비쌌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1952년에 시작한 그의 사업은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으로 번창했다. 호텔 체인 사업은 윌슨이 최초였지만 트리바고는 스스로 호텔을 짓거나 인수하여 소유하지도 않은 채 전 세계 52개 나라에 호텔 체인을 거느린 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호텔을 예약해 드립니다. 트리바고는 호텔, 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의 요금을 비교하는 독일의 메타서치 엔진이란다. 트리바고에서는 250개 이상의 호텔 예약 사이트를 바탕으로 전 세계 55개국 250만 개 이상의 호텔 요금을 비교하여 가장 최적의 호텔을 예약하도록 돕는 서비스 시스템이란다. 월 평균 방문자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트리바고는 클릭당 비용 형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웹사이트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단다. 트리바고는 누가 시작했을까? 2004년 독일의 롤프 슈롬겐스, 말테 지베르트, 페터 비네마이어가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호텔 예약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단다. 막상 예약을 하고 가도 바가지 요금으로 골탕을 먹기가 일쑤였지. 결국 사업 아이디어는 불편으로부터 탄생했으며 1년 후인 2005년에 정식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단다. 2006년에 유럽을 시작으로 2009년에 북남미, 2013년에 아시아 태평양 시장까지 진출했지. 2012년 12월 21일 익스피디아가 트리바고의 지분 대부분을 현금 및 주식을 포함하여 약 5억 4,600만 달러에 인수했단다. 트리바고는 위치, 호텔 정보 및 사진과 같은 다양한 호텔 관련 정보들을 얻기 위해 전 세계의 여행자들과 작가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이용한단다. 커뮤니티는 웹사이트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 현장에서 얻는 살아있는 지혜. 내가 자메이카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소설 제임스 본드 작가 이안 플레밍은 이렇게 말했지. 따뜻한 자메이카의 날씨가 베스트셀러 작가 플레밍을 고취시켰다면 잭 오닐이라는 사람을 고취시킨 것은 바로 산타크루즈의 차가운 파도였단다. 열광적인 파도타기 광이었던 오닐은 죽을 정도로 몸이 여는 것에 진력이 났지. 그래서 그는 업계 최초의 웨트슈트를 발명했단다. 지금은
수백만 달러의 매출액을 자랑하는 웨트슈트 회사가 되었어. 이러한 일은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게 하였지. 이것을 소비자가 되어보기라고 한단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경영자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지. 최고 경영자는 시장에 누군가를 파견한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 스스로 현장에서 상황을 겪어볼 때 경영 감각이 살아나는 법이야. 홀리데이인 호텔을 세운 제인 윌슨처럼 말이지. 작가 알베르 까미는 위대한 아이디어는 비둘기처럼 조용히 세상에 나타난다. 아마도 그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면 제국과 국민의 소란 속에서도 놓쳐버린 기회가 너무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 사람들은 때때로 사물을 관찰하지 않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잃어버린단다.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잘 관찰만 하면 얼마든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단다. 아들아,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 아버지의 경험으로 보면 일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루 중 일어난 일을 메모하고 아이디어를 남겨두는 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테니 말이야. 철강왕 카네기, 반도체왕 삼성. 철강왕이란? 흔히 철강왕이라고 부르는 앤드류 카네기는 12살 때부터 피츠버그 지역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였단다. 어린 카네기는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스캇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스캇의 심부름을 도맡게 되었고 능력을 눈여겨본 스캇의 제자로 들어가게 된단다. 그 이후 카네기는 초고속 승진을 하였어. 24살의 카네기는 스캇이 사망하자 빠르게 회사의 지배인으로 승진하였지. 카네기는 스캇에게 어릴 적부터 들은 말이 있었단다. 카네기야, 미시시피 강을 이을 다리를 만든다면 서부와 동부를 이어줄 수 있고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당시의 다리는 기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철근이 약해 무너지기 일쑤였어. 젊은 카네기의 마음을 이끈 것은 바로 강철이었단다. 강철은 튼튼하지만 제조가 까다롭고 힘들어 숟가락이나 포크 등 식기에만 주로 사용되었지. 카네기는 섭씨 1500도의 고온에서만 만들어지는 강철의 마력에 이끌렸지. 그래서 강철로 대규모 구조물을 짓고 싶어 하였어. 후일 카네기는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발명하였단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지. 그렇게 만든 강철로 건축용 구조강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에 힘입어 강철 레일 하나당 2주가 걸리던 제작 시간을 15분으로 단축시켰단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강철 다리가 여기저기 건설되기 시작했지. 그런데 다리가 지어지기 시작하였지만 카네기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단다. 빚 독촉과 경영난에도 버텨냈지만 문제가 있었단다. 바로 사람들이 강철로 만든 다리를 건너기 꺼려한다는 것이었지. 이때 카네기는 머리를 썼단다. 불안정한 구조물 위를 건너지 않는 습성이 있는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게 하였지. 그러자 사람들이 코끼리 뒤를 따라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였지.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 결과는 엄청난 변화를 카네기에게 가져다 주었단다. 이후 카네기는 철강을 이용하여 마천루 같은 고층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지. 우리가 아는 미국의 스카이라인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단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강철 시대의 상징물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강철왕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사회에서 왕이라는 호칭은
군림하는 존재를 뜻하는 게 아니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남보다 더 잘 봉사하여야 계속 왕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지. 사업 태도가 태만해지거나 더 나은 생산자와 공급자가 나온다면 그 순간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서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왕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지. 철강왕 카네기는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야. 미국에서 철도왕 벤더빌트, 석유왕 록펠러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지. 부자로 죽지 말라. 카네기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불명예란 명언을 남겼다. 그는 부자란 모름지기 부를 축적하는 때와 부를 환원하는 때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단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은 사실상 이러한 기부와 헌납으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거든. 이들에 의해 결국 오늘의 부강한 미국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빌 게이츠나 테드 터너가 아니라도 유무명의 자선가가 사회에 환원하는 돈이 연간 30에서 40억 달러는 된다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실정이란다. 카네기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철강 산업을 크게 성장시킨 사람으로 당대 최고의 자선사업가였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배틀 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84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서 펜실베니아주 엘러게니에 정착했단다. 전신기사로 일하던 중 펜실베니아 철도회사 사장의 눈에 띄어 그의 개인 비서가 되었고 승진을 거듭하다가 침대차를 발명하였지. 그러다가 1865년 키스톤 브리지사를 설립하여 강철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어. 1889년 그가 가진 모든 회사를 카네기 철강회사로 통합하였고 그 후 1901년에 US 스틸 회사에 매각하고 은퇴 후 카네기 재단과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한 다음에도 사회사업에 막대한 재산을 내놓았지. 은퇴 후 카네기는 사업가로서의 명성보다도 사회사업가로서의 명성이 더 알려져 있지.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국의 명물인 카네기 홀은 뉴욕에 있는데 1891년 5월에 개관했지. 앤드류 카네기의 성을 따서 명명한 것이야. 카네기 재단은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견지에서 교육, 학술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해 창립했는데 당시 돈으로 총액 2억 3,600만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신탁하였지. 그는 그의 생애 동안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도 했단다. 그는 인간의 일생을 2기로 나누어 전기에서는 부를 축적하고 후기에서는 축적된 부를 사회복지를 위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위대한 인물이었단다. 그야말로 부자로 죽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지. 아들아, 기억하렴. 자신의 부를 두고두고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시키는 부의 철학과 모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카네기의 경영 철학은 말 그대로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었단다. 우리의 철학도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어야 한단다. 카톡과 코카콜라. 바이럴 루프의 원조 코카콜라. 40대 이상은 펩시와 코카콜라의 비교 광고를 기억할 거야.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콜라를 마시게 한 다음 더 맛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자 대부분 펩시를 집었던 내용의 광고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코카콜라가 더 인기도 좋고 선호도가 높았단다. 실제로 코카콜라를 먹을 때는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지만 펩시콜라를 먹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펩시는 어떤 이유로 소비자의 뇌를 자극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코카콜라는 시장에 입성할 때부터 독특한 병 디자인과 겨울마다 벌이는 이미지 마케팅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감성과 문화를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란다. 병 디자인만 해도 그렇단다. 한마디로 말해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성공한 것이지. 그러자 입소문에 입소문을 더해진 것이지. 여자친구를 모델로.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병. 부시맨과 함께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세계인들에게 각인된 코카콜라 병은 유리병을 만드는 공장의 직공이 경품 응모에 당첨하여 탄생한 병이지. 그 코카콜라 병이 세상을 움직인 75가지 위대한 결정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니? 이 병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면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리라고 본다. 코카콜라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5년 11월 16일 기존의 유리병 모양과는 다른 혁신적인 디자인의 콘투어병을 계약한단다. 병의 디자인은 미국의 루드라는 젊은이가 고안했는데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신문 배달, 심부름꾼 등을 거쳐 병 공장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지. 그는 1905년 미국 조지아 근교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러다가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와서 조그마한 공장의 직원이 되었지.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단다.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야 유리병 만드는 공장의 정식 직원이 되었어. 공장 옆에서 자취를 하며 끓는 유리액을 철관 안으로 불어넣어 병을 만드는 게 그의 일이었지. 그때 미국에서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새로운 음료수가 나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음료수가 좀 더 군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병의 디자인을 바꾸고자 했지. 1900년대 병이라고 하면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카콜라사는 좀 더 감각적인 디자인을 원했지. 그래서 신문 광고를 통하여 디자인을 공모했는데 루드의 여자친구인 주디가 신문을 오려서 가져왔어. 루드는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마음이 진정할 수 없을 만큼 뛰었단다. 최하 100만 달러에서 최고 1000만 달러까지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였지. 루드는 주디에게 6개월간만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였대. 왜냐하면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하고 싶은 마음에 연구에 몰입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렇게 해서 6개월이 흘렀어. 6개월 동안 갖은 고생을 다했단다. 하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기다리다 못한 주디가 공장 창고로 찾아왔다는 거야.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일에만 열중하고 있던 루드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빛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대. 그곳에는 그의 여자친구 주디가 서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니? 그녀는 들어오는 빛을 뒤로 하고 걸어왔기 때문에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그 실루엣이 보였던 거야. 주름치마를 입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윤곽으로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 그래, 바로 이것이야. 루디는 주디를 잠시 서 있게 하고 그 실루엣을 미친 듯이 스케치하기 시작하였지. 그래서 최초로 디자인이 응용된 주름진 병, 허리가 잘록한 코카콜라 병이 탄생한 것이란다. 회사는 디자인의 조건으로 모양이 예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보기보다는 양이 적게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지. 그런데 주디를 모델로 한 그 병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했거든. 심사위원은 많은 양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서 실험을 했더니 기존 병에
80%밖에 들어가지 않았어. 어찌 되었냐고? 당연히 그의 디자인이 채택되었지. 병을 디자인해 일확천금을 가지게 된 루디는 아이디어 하나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단다. 이렇게 여자친구의 주름치마와 그 각선미를 따서 병을 디자인했다는 스토리는 미국 전역을 사로잡았단다. 입소문에 입소문이 더해져서 코카콜라의 맛보다 그 문화와 이야기에 더 매료된 코카콜라는 1세기째 부동의 브랜드 1위로 자리 잡고 있단다. 아무튼 코카콜라는 1915년에 현재와 같은 여자의 몸매를 본딴 콜라병 모양으로 바꿔 엄청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지. 이를 기념하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의 코카콜라 박물관인 월드 오브 코카콜라를 운영하고 있단다. 어떤 제품이라도 소비자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자극하여 감동적인 후기를 얻으면 크게 광고하지 않아도 소비자들 스스로가 광고해 준단다. 4차 산업시대에는 이러한 원리가 SNS를 통하여 더 잘 전파될 수 있으니 어쩌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가나 발견자들에겐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북유럽의 어느 섬 사람들은 자식에게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대신 육지에 나가 하고 싶은 꿈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는 자기가 알아서 만들고 항해 요령도 스스로 터득한다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제4의 물결 속에서 사는 지금 공무원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권유하기보다는 파도 타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